미국 대선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세계와 우리는 어떻게 트럼프 이기를 맞아야 할지 이에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이신 분이죠.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 산업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뭐 외교 이슈로 한번 다뤘는데 그때 중동 이슈도 다루고 우크라이나 이슈 다뤘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두 분 다 트럼프 당선이 유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좋아한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예. 예상은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샤이 트럼프 아니신가 혹시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 어쨌든 그때 어쨌든 그 이후에 좀 뭐 상황 변화가 여러 번 있기는 했어요. 대선판이라는 게 원래 이제 딱 요동치고 뭐 그러니까 해리스가 다시 치고 올라왔다가 막판에 막 혼전이었고 그랬는데 그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때 왜 트럼프가 좀 유력하다고 보셨는지 먼저 김 의원님부터. 좀 김희기 교수님하고는 또 최근에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저는 한번 트럼프가 이긴다는 걸 계속 좀 고집을 했었는데 물론 예. 속으로는 워낙에 미국의 유력한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해리스를 자꾸 얘기하니까 조금 중간에 흔들린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결국 미국이 트럼프의 편견을 극복 못해.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편견을 극복 못했다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우리가 봐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21세기의 문명국의 세계 최강의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심지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일기에서 저렇게 망쳤는데 또 될 수 있을까? 이런 편견이 다시 작동했고 그거를 뭐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샤이 트럼프인데 예. 결국 트럼프에 대한 이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자기 마음대로 축소시켰다. 사실 계속 보정했다고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여론조사에 트럼프 지지자들의 가중치를 줘서 예. 그걸 좀 띄운다고 했는데도 그 편견을 결국 못 극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2016년에는 힐러리가 이긴다고 모든 언론이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겼고 이번에는 박빙이다 했는데 트럼프가 대승했고 그러니까 보정이 조금 되기는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만큼 보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희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선거 이슈,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계속 봤는데요. 이제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는 무엇보다도 경제였습니다. 경제. 예.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미국 국민들이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거의 20% 수준인데요. 예. 나머지는 거의 5% 이하입니다. 그다음 이민이고 그다음 낙태 문제이고 외교이고 그런 순서로 내려가는데 근데 이 경제 문제를 이미 해리스가 들었을 때는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넘겨줄 만큼 망쳤다고 다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망친 선거에 해리스가 들었었는데 예. 해리스가 해야 될 일은 이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바이든보다 자기가 낫다는 걸 증명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증명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 미국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경제 문제에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낫다라는 증명을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도 역전하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인 이민 문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근데 미국 선거라는 게 사실 호감도와 실제 투표장을 가는 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투표장으로 가게 만드는 거는 해리스가 더 좋다 그게 아니고 절대로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선거 이슈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트럼프를 계속 이긴다라고 보았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뭐 이제 소위 말한 정권 심판론이 이제 작동을 했다.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데 미국 경제가 그렇게 안 좋았나?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은 고용률은 굉장히 좋고 실업률도 낮았다라고 하고 다만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미국에서도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인플레이션. 제가 예전에 한 12년 전에 이제 미국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세 얘기를 들어보고 깜짝 놀라서 2배가 올랐더라고요. 제가 냈던 집세와 지금 같은 지역에서 내는 집세 그러니까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가 그렇게 안 좋았나요? 미국 경제가? 그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정답이 있는데요. 예. 사실 지난 3, 4년 동안에 미국의 경제가 세계 원탑이고요. 2위와의 차이가 너무 많고요. 늘 경제가 좋았거든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경제가 좋을 때는 팽창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정부는 계속 그 지표만 얘기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그다음에 집값, 게다가 이 가스, 그러니까 기름을 넣을 때 기름값, 네.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주지지층이 누굽니까? 아무래도 중산층 이하의 또는 노동자들인데 이들이 느끼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부자인데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가 정부가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 체험하는 거 너무 다르니까 이게 대한 배신감이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올해가 선거의 기간이잖아요. 예. 선거해라고 그러는데 푸틴 정도만 빼고는 현직이 다 망가지는, 교체되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바이든이라는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해리스가 등장해서, 저는 이게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런가요? 보시면 이 해리스가 나와서 이전 정부 같은 후보가 교체됐지만 바이든과는 차별화하고, 예. 바이든이 못했던 또는 괴롭다고 얘기하는 경제 부분에서 대안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이든이 잘했다는 쪽으로 따라가니까 해리스가 나중에 더 나아질 거라고 보이지 않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해리스 입장 뭐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의 경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차별할 거냐고 하니까 자기는 차별 안 한다고 그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바로 답변을 그거예요. 해가지고 그거를 트럼프 쪽에서 아예 광고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거를 막 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심을 예. 제대로 못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폴리티코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예. 폴리티코가 해리스한테 당신이 바이든과 차별되는 게 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게 이 선거를 나는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핵심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말 실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예. 해리스는 바이든과 차별화를 하나도 못 시켰어요. 이제 바이든보다 유리한 지점이 있었죠.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였고요. 그리고 아시안 계통이었기도 했고 소수 계통이었다. 이런 게 약점일 수도 있지만 훨씬 강점으로 될 수 있었는데 예. 여성이면서 여성으로서 이 정체성으로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그걸 증명해내지도 못했고 예. 또 소수인 인종으로서 소수인동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그걸 증명해 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아무것도 바이든보다 뛰어난 게 없는 선거 전략과 선거 과정을 겪어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최악의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107일간 거기에다가 선거 경험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슈가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경제, 이민. 그다음에 이 두 가지는 다 사실은 민주당에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유리한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성하고 민주주의에, 여성의 선택권, 낙태권하고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트럼프가 되면 그러면 뭐 내전까지 간다. 이 두 가지인데 두 번째 두는 이념 싸움이고 예. 앞에 두 개는 민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고 민생으로 갔어야 하는데 예. 그럴 의도도 그럴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보기엔 이코노미스트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트럼프 같은 후보하고 박빙일 수 있냐? 니들 진짜 잘못한다. 근데 공화당한테 가서는 네가 어떻게 107일밖에 안 되는 해리스하고 박빙이냐. 근데 결국 공화당의 말이 맞았던 거죠. 박빙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보면. 그렇군요. 아니 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제 정치적 편견 없이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지난 대한민국 대선에서 어떻게 윤석열 후보와 같은 손바닥에 왕자 쓰는 윤석열 같은 사람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정과 사범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비슷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지지자들끼리 싸웠던 게 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트럼프의 승리를 예. 그렇게 선거 전략 공학적 측면으로만 분석할 일이 아니고 그 핵심에는 트럼프가 미국 국민한테 준 대전략의 차이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핵심 전략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예. 하나는 고립주의라고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일방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이건 미국 외교에서도 이제 고립주의는 제퍼슨주의라고 부르고 이 일방주의는 잭슨주의라고 부르는데 쉽게 설명하면 고립주의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로 가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여지껏 세계의 경찰을 해서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식으로 세계로 나아가고 군대를 대주게 해서 미국한테 남는 게 도대체 뭐가 있으냐. 그걸 이제는 더 하지 말자라는 걸 특히 몰락한 백인
중산층한테는 굉장히 절실했던 거죠. 세계만 이래가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 우리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만들고 우리한테 일자리를 주고 우리 임금을 올려달라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다자주의하면서 여기저기 가서 미국이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달러 패권을 지키려고 한 노력이 실제 그들의 삶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무조건 미국이 이익이 되는 일을 하자. 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트럼프의 관세 중심의 전략과 딱 마주친 거죠. 당장 관세를 올리면 미국 국민들이 또 미국이 돈이 더 벌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조업이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략의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대전략들을 어떤 각국의 상황들과 이제 외교 전략으로 하나씩 좀 풀어 나가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 눈에 띄는 게 트럼프 재집권에 비난에서 축하로 급선해야 하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 뭐 이 기사가 눈에 띄네요. 뭐 영국 외무장관은 옛날에 6년 전에다가 뭐 네오나치를 동조하는 사회 병리자,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이제 갑자기 칭송하기 시작하고 뭐 그런 데가 한두 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강 대국 지금 대통령 됐는데 이거 일단은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가장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 그리고 가장 먼저 통화를 한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네타냐후 총리. 네타냐후 총리하고 뭐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약간 대놓고 트럼프를 좀 지지한 이런 경향성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중동 쪽부터 좀 우리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동 지금 전쟁이 심상치 않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란하고는 뭐 전면전으로 가는 분위기는 아니고 지금 이제 숨죽이고 있기는 한데 향후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 중동은 보시면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의 전쟁에서 근데 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 두 사람 물론 침략자하고 이걸 떠나서 네타냐후하고 젤렌스키가 미국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정권의 수명하고 직결된 거죠.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되면 안 되는 거였고 지금은 태세 전환했습니다만 네타냐후는 계속 미국에서 전쟁 끝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되는 것을 간절히 바랬고요. 그걸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네타냐후가 너무 기뻐하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네타냐후의 생각이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김희경 교수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친이스라엘이라는 것보다는 미국의 전쟁을 하는 게 이익이냐 전쟁을 안 하는 게 이익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봤을 때 두 전쟁 다 트럼프는 이게 이익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자원이 계속 들어가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모든 물가 같은 것들이 오른다면 저는 네타냐후의 기대가 착각일 수도 있다. 저는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훨씬 더 빨리 끝낸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동 역시도 그렇고 물론 중동 전쟁이 지금 1년 넘어서 계속 가면서 문제이긴 하지만요. 약간 잦아드는 겁니다. 뭐냐면 이 전쟁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당사자는 괴롭겠지만 확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 세계에 이상한 암묵적 동의가 이래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슬아슬하게 하면서 이란을 공격해도 이란은 보복을 하지만 뭔가 이 확전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오히려 트럼프가 와서 중동전도 마감할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란과의 이제 핵 합의, 핵을 이제 동결하고 봉쇄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합의를 오바마가 했는데 트럼프가 거의 일방적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 파기해 버렸으니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관측은 아예 트럼프가 더 강경하게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이란을 쳐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김희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중동을 보는 세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지하고요. 이란 핵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전쟁은 안 된다.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서로 충돌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하면 전쟁은 못 끝내요. 그리고 이란 핵 협상을 억지로 하면은
그 양자 간의 타협이 사실상 거의 쉽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적절한 선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여서 미국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어디로 갈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일한 해법은 이스라엘과 네타냐후가 같은 동급이 아니니까 네타냐후를 억제시키는 수준에서의 뭔가 타협책을 고민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전쟁을 좀 더 끝내지는 못할 수 있더라도 좀 더 가라앉히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보태면요. 예, 예.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에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쿠신을 사회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빠져나오면서 뭔가 이란을 견제하는 하나의 아랍 동맹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안이 사실 바이든 초기에 연장이 돼가지고 사실 사우디하고도 다 연결시키려는 오히려 아브라함 협정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이게 누구한테 이 해가 되느냐 하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중동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 대해서 하마스가 이 판을 깨버린 거거든요. 그때 네타냐후는 자기 정권의 위기를 느꼈고 사실 저기 이 사우디하고 평화 협정을 하려던 그때 이익하고 예. 네타냐후의 자기의 정권의 이익이 달라지면서 전쟁을 끌고 갔던 거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예. 트럼프는 다시 쿠시너를 보내서 자기가 원래 했던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4년 동안 전쟁을 한 번도 없었고 중동은 아브라함 협정으로 평화 직전에 있었는데 바이든이 다 망쳤다. 이렇게 보면 저는 오히려 이 전쟁이 중동 전쟁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친이스라엘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보다 지금은 더 크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트럼프를 워낙 좀 흥미로운 분이고 굉장히 다각도로 이제 분석할 측면이 있는데 의외로 매우 이제 매드맨처럼 전략을 하지만은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많고. 노벨 평화상을 사랑하는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트럼프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자기가 대통령 때는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자랑하거든요. 실제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 그러니까요. 뭔가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협상력을 예. 통해서 그게 뭐가 됐든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능력은 또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네타냐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부패 스캔들이나 이런 걸로 지금 기소될 위기가 있으니 전쟁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전쟁을 끝내려고 했을 때 네타냐후가 순수하게 말을 들을 것인가. 물론 이제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리면은 뭐 이제 미국 돈으로 사실상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바이든 말기에 전쟁을 네타냐후가 가속화시켰잖아요. 예. 이건 저는 충분히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에 협상의 카드를 쓰기 위해서 했다 한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트럼프는 일기 때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을 좋아했던 것에 비해서는 예. 네타냐후가 계속 바이든 편에 섰기 때문에 훨씬 실망한 쪽에 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네타냐후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을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아마 그럴 가능성은 네타냐후도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네타냐후를 진정시키지 않고서는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동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 세계를 다 지금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서북 쪽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동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북 쪽으로 가면은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옵니다. 자, 지금 가장 절박한 사람은 젤렌스키인 것 같아요. 지금 젤렌스키도 지금 뭐 성명을 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끝내면 안 된다고 지금 젤렌스키가 성명을 냈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가장 그때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젤렌스키가 그때 유엔 총회였나요? 그때 와서 만났는데 트럼프 만났는데 트럼프가 전쟁 끝내겠다고 젤렌스키 보고 그러면서 푸틴하고 전화를 했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일이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지금 일단 전황이 이제 쿠르스크를 기습했을 때 약간의 흔들렸지만 전황은 지금 확실하게
러시아가 우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 그런 그래요? 팩터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쿠르스크를 기습해서 전황을 바꿔봤지만 오히려 정예군과 이 돈바스 지역을 분리해서 여기가 원활하게 안 되는 고립되는 현상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쿠르스크를 왜 쳤냐면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계속 가져가서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계속 전쟁이 내가 도와줘야 되는 이유를 계속 대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는 전쟁을 확전시키고 공격용 무기를 줘야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을 얘기했고 그래서 2월 달에는 마크롱을 꼬셔가지고 저 확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마크롱은 약간 말려들었는데 이게 거절당합니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 우리 안 된다. 그럼 세계 대전으로 간다. 그래서 2월에도 실패를 했고요. 예. 9월에는 말씀하신 건 미국 가가지고 이 지원을 더 받아내려고 하고 확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존슨이라는 공화당 이 하원 의장이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트럼프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랬거든요. 겨우 그때 79억 불을 받고 돌아갔는데요. 예. 이게 이제 내년에 바이든은 이렇게 하는데 자기 남은 기간 동안 최대의 이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럼 거의 이제 레임덕에 완전히 빠진 바이든이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하원이 지금 공화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안 해줄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 지원을 끊는 순간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젤렌스키는 지금 사실상 가장 큰 위기에 빠졌다고 볼 수 있고요. 휴전이 되면 이 사람도 지금 자기 헌법으로는 이미 임기가 끝나 있는데 지금 비상계엄 하에서 임기를 계속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분의 정권의 생명도 거의 끝나가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휴전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전부터 얘기 나왔던 젤렌스키를 교체하겠다는 서방에 이게 가속화되면 오히려 중동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김혜규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휴전을 만약에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지금 그러면 러시아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거를 그러면 유럽에 있는 나토국이나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지금 젤렌스키가 몇 시간 전에 낸 거는 러시아의 영토 양보는 유럽 전체의 자살 행위다라고 하면서 유럽 국가들을 지금 계속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토에도 유럽 연합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젤렌스키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이게 전개될까요? 7월에 트럼프 캠프에서 이 종전안에 대한 안을 보고서를 하나 올렸어요. 예. 그 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협상을 시킨다. 러시아도 끌고 들어와서 우크라이나도 끌고 들어 협상을 시켰다. 협상을 시키는 방법은 우크라이나한테 협상 안 한다 그러면 무기를 안 대준다. 예. 러시아가 협상 안 한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더 지원한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앉힌다라는 게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협상의 방식이 뭐냐 하면 러시아안을 상당히 수용합니다. 기존에 러시아가 가진 그 영토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돌려주지 않는 선에서 종전이나 휴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우르스크 지역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이 복잡한 세부적인 문제는 따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토에 향후 20년 정도는 가입 못하게 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이것을 강력하게 휴전이나 종전을 시키려는 안을 지금 트럼프 내부에서 만들고 있어요. 예. 아까 김준영 의원님 말씀하신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스라엘은 미국 국내 여론상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는 미국 국내의 여론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로버트 하스 같은 미국 외교협회를 대표하는 한 인물도 정의 전쟁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종전만이 더 정의로운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지금은 미국 국민들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돈 대주는 것은 필요 없는 쓸모없는 짓이다. 빨리 사람이나 더 살려라. 라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훨씬 더 강력하게 종전 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예, 원래 의원님. 국제 정치가 정의롭지 않잖아요. 국내 정치도 지금 요즘 보면 정의롭지 않은데요. 예. 문제는 침입자가 유리하고 침략자인 러시아가
전황이 유리하고 예. 원하는 게 적어요. 무슨 말이냐면 동쪽만 달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피해자는 피침 약국은 다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달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휴전을 할 때 누구 안이 받아들여지기 쉽겠습니까? 이기고 있는 데다가 요구 사항은 적어요. 점령도 하고 있고 점령도 하고 있고 예. 다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침략을 당한 쪽에서 너무 억울한데 그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바로 한반도에서 우리 한국 전쟁이 그렇게 끝났죠. 1953년에 보면은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땅 따먹기 고지전이 막 고지전이고 벌어졌어요. 예. 우리는 원래 다한데 사실은 침략당한 거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우리를 빼버리고 또는 우리가 참여 안 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북한이 그쵸. 분단 휴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는 젤렌스키 빼고 유럽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둘을 완충지대로 만들자는데 합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위협이 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예. 대륙 국가와 해양 국가 사이에서 완충지대가 돼버렸잖아요. 일본하고 중국, 소련하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운명과 비슷한 이건 너무 슬픈 얘기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많고. 예. 그러니까 이게 잔인하고 이게 그런 거 차가운 거죠.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참 냉정한 네, 국제 정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 어제 이제 오늘 오전 정도 되겠네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당선 축하를 하고 대화 의향이 있다라고 의사들 밝히고 또 암살 시도 당시에 트럼프의 행동에 감명받았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엄지척 이게 또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런 거 지켜 세워주는 거 그러면서 이게 지금 그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문제는 한국입니다 지금. 어제 그러니까 어젠가요? 어제네요. 예. 하도 요즘 막 하루가 정신이 없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거 물어봤어요. 살상 무기 지원할 거냐? 그러니까 비살상 무기부터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전황에 따라서 무기 지원을 더하겠다. 뭐 이런 얘기의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그렇게 계속 이렇게 흘러갈까요? 어제 기자회견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예. 10% 정도는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서 잘해주는 척하는 거다라는 해석의 가능성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예. 근데 지금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검토할 수 있는 안보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여지껏 계속 외쳐오던 가치 외교,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그런 걸로 그냥 초지일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예. 문제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지켜야 될 이 한반도에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전쟁의 위험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이 사람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일이다. 러시아라고 하는 강대국가 앞으로 100년간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11월, 12월 그리고 1월 초까지는 바이든 행정부고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 지금 윤석열, 바이든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거잖아요. 조만간. 그래서 여기에서 바이든이 본인의 체면도 세우고 하기 위해서 특히 요즘 보면은 한국 좀 무기 좀 지원해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막 나토에서도 등 두드려주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원하고 그러다가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은 트럼프의 기조에 맞춰서 지원 안 하고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 뭐냐면 예. 사실 우리가 지금 저렇게 러시아는 여전히 강국이고 우리와 경제 우리보다 좀 못할지 모르면 강국에다가 실제로 가장 무서운 건 전쟁을 해버리는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의 러시아에 뺨때기를 때리듯이 러시아한테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비해서 러시아는 꽤 우리한테 비굴할 정도로 괜찮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꺼놓은 레드라인이 뭡니까? 살상 무기와 파병은 파국이다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걸 해버리면 러시아가 전 세계를 향해 가지고 자기들의 레드라인을 얘기해 버렸는데 예. 넘고 나서 한러 관계가 다시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국회에서 싸우는 게 뭐냐면 이미 파병을 했어요. 예. 뭐냐면 5명의 군인을 나토만 보낸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보냈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전례가 없고 근데 참관단이라고 뭐 얘기는 참관단을 보내도 예를 들어서 예. 참관단을 PK 유엔이나 다국적 군이나 한미 합의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참관단을 보내는 게 파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우크라이나하고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병사가 가는 건요. 군인이 가는 거는 파병입니다. 단 한 명이 가도 파병입니다. 예. 근데 그걸 지금 국방부 훈령으로 보냈다는
국방부 훈련 따위가 헌법을 뒤집는 짓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나 국제사회나 미국까지 포함해서 한국이 살상무기와 파병으로 간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도청 문제 났을 때요. 예. 미국에서 한국 미국에 도청한 거예요. 도청에서 났을 때 그때 이미 우회 지원을 하겠고 살상무기를 하겠다고 했고 예. 지금 돌아보면 거기 가서 생적사 사적사가 무기를 보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그 이미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앵커분의 말씀처럼 그래도 트럼프 됐으니까 숨죽이지 않겠냐는 게 맞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 폭주가 안 멈춰질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예. 그렇군요. 지금 뭐 이제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용산에서 안보 회의 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게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뭐 생각도 심각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게 뭐 이제 살상 무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좀 지원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한 50만 발, 60만 발, 155mm 포가 이제 지원이 된 바는 있잖아요. 미국 우회 지원이. 예, 우회 지원을 통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러시아는 사실상 좀 불문에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근데 추가적으로 가는 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 여도와는 상관없이 국제 정세상으로는 실제 전투병을 파병하는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그 바이든 임기 말까지 그 공백 시기에 살상 무기, 그게 방어용이든 공격용이든 을 보낼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보낼 의도를 충분히 표력을 했고요. 예. 그랬을 때 살상 무기를 우리의 동맹국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파견을 했을 때 러시아, 그것도 스트롱맨인 푸틴이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와 그 향후 관계는 절단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죠. 다 떠나서 러시아와는 앞으로 당분간은 완전한 적대적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러시아가 북한에 이번에 북한이 파병한 대가로 여러 가지 뭐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행기와 관련된 뭐 전투기와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전하는 건데 우리가 파병을 했을 경우에 그 명분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러시아는요. 한 번도 전략 기술을 군사 기술을 다른 나라에 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지금도 그러니까 북한의 각고의 노력이잖아요. 옛날에 준 실험용이나 또는 미사일 작은 거를 계속 개량해 가지고 북한이 만들어 왔지. 예. 저는 아직까지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전략 기술을 북한에게 준다. 오히려 러시아가 필요한 거는 지금 예. 북한의 기술, 노동 인력 이게 세계 최고 가성비 최고거든요. 그게 훨씬 필요하고 지금 전쟁을 이기고 있는데 북한이 도와준다면 고맙긴 하겠지만 절박하게 북한이 저렇게 파병하는 거를 저는 했다면 예. 아직까지도 뭐 확실한 증거들이 안 나와 했다면 이거는 오히려 북한이 러시아에게 접근하고 북한이 오히려 제안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목적으로 그렇죠. 웨어버리도 필요하고 뭐 예를 그렇죠. 들면은 예.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러시아가 우리한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제3자는 우리거든요. 예. 한국을 겨냥한 협력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선을 넘기 전까지는 예. 러시아가 그런 것에 선을 안 넘겠다는 뜻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파병을 해버리면 예. 그래도 전략 무기는 안 갈지 모르겠지만 한러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북러 관계를 훨씬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정말로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기술을 정해주는 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일이 아니라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우리는 이제껏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을 견제할 정도의 레버리지가 있었거든요. 예. 그걸 윤석열 정부가 다 깨어먹어 버린 거예요. 지금 더 깨어먹으려고 할 수 있고요. 노태우 정부 때부터 30년 이상 이어진 북방외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다 만개떨어 놓았잖아요. 예. 그 북한 외교를 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어요. 이 국가를 통해서 북한을 견제해야 되고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북한에 안 가게 해야 되고 핵실험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레버리지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자르고 난데없이 러시아의 적국인 우크라이나의 군사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북한 군사 지원하는 것이 두렵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죠.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두 분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우크라이나에서 왼쪽으로 좀 더 가서 이제 유럽 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유럽 정상들 중에서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가장 먼저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자강론을 조금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과거에도 얘기를 했던 게 그 방위비 나토한테도 지금 방위비 올리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나토에서도 언제까지나 미국의 우산 안에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마크롱이 거기서 본인이 그 중심에 좀 서겠다 이런 지금 뭐 야심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까요?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 이 독일, 프랑스, 영국이 유럽의 지역 패권국이라고 할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영국은 거의 미국에 따라가 있고 언제든 프랑스는 늘 핵을 개발할 때도 그렇고 유럽 내 나폴레옹 때도 그렇고 대륙 안에서의 이 패권을 가지려고 했고 독일은 두 번의 전쟁 때문에 사실은 패권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마크롱은 지금도 왜냐하면 트럼프가 일기 때 전부 GDP의 2%씩 다 내놔라. 왜냐하면 트럼프가 보는 동맹은 무임승차라고 보거든요. 미국이 가는 데에서 턱없이 적은 비용으로 저 부자 나라들은 자기 경제를 할 때 이익을 볼 때 왜 미국의 군인이 가가지고 군사력이 가가지고 다 해주냐. 그래서 2%인데 지금은 3%까지 올려라. 예. 2% 겨우겨우 맞춰놨는데 3%까지 올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종전시키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유럽의 방위를 생각하지 않고 푸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시키면서도 3% 내놔라 하면 그때 마크롱은 우리가 지키자. 실제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럽의 방위군을 EU의 방위군을 따로 만들자. 나토 말고. 예. 그게 실현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종전을 푸틴과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불씨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우리가 스스로 지키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독일에서는 그때도 아마 트럼프 시기였을 겁니다. 군사 방위비를 올리니까 독일에서는 그러면 미군 철수해 그래서 미군이 일부 철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유럽은 계속 그런 미국이 없는 나토의 독자적인 방해를 계속 모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고요. 2%에서 3%를 올리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유럽 경제가 그걸 감당할 수준이 일단 안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미국의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나토에 대한 방위 전략이 바뀌면 유럽도 독자적인 방위 전략을 이제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기에는 더욱더 그런 것은 가속화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중심이 될지 영국이 중심이 될지 아니면 실제적인 힘보다는 군사 방위가 너무 방위 지출을 거의 5%나 하는 폴란드가 그 중심이 될지는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쪽도 트럼프 등장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 내분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6일에 한 주 만에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하고 이제 통화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상 나토 정상회담에 이렇게 대통령이 간 적이 없었잖아요. 이전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나토 회원국처럼 지금 거의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게 지금 예.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이나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식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가장 큰 차이는 바이든은 이거를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뭐 쿼드를 만들고 한미를 만들고 나토와 인도 태평양을 연결시키고.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제도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보기에는 이건 다 수단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유연하게 바꾸면서 미국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그리고 바이든은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붙이죠. 예. 훨씬 더. 근데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에 집중하자 그러거든요. 아, 한 놈만 팬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작년에 돌아가신 키신저예요. 음. 키신저가 자기 옛날에 예. 소련이 강했을 때 중국하고 해서 소련과 중국 사이를 이간질게 시킨 것처럼 지금은 중국이 강하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친러 정책을 하라는 것이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실현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둘을 분리시켜 놓는 게.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떨어져 나오고 글로벌 사우스 떨어져 나가면 이게 다극화로 전 세계가 다극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군요. 한미일 북중러 우리가 입에 딱 붙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이게 동맹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혀 좀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죠. 예. 이번에 우리나라한테 중국이 비자 면제를 전격적으로 줘버렸잖아요. 아, 일방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대사관도 혜택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결속되어 있는 시기에 한국한테 손을 내밀어 버린 거거든요. 예. 그만큼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와 삼각 동맹으로 맺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걸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어 하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국이 그만큼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중국 중국 이야기는 좀 이따 예,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또 중국 전문가시니까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당선 축하하면서 역사는 우리에게 중미가 협력하면 모두의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뼈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싸우지 말고 우리 좀 웬만하면 타협하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그거에 있어서 한 발 더 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바이든 시기에 시진핑의 정책은 수세적이었어요. 바이든이 뭔가 공격을 취하면 거기 방어하는 전략이었는데 지금 그 워딩은 이제 참고 있지만 않겠다. 우리가 가진 카드들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미국의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광물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거든요. 예. 칩 제재를 해도 광물 제재는 전혀 쓰지 않았어요. 히토류 뭐 이런 거 히토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포함한 예, 예. 온갖 종류의 광물들이 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본격적으로 쓸 거예요. 아마도 강하게 나오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국은 트럼프가 등장해서 일단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바이든이 아까 그 김준일 의원님 말씀하신 체계적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면서 동맹들까지 다 결속을 시켜서 안보 중심으로 세계를 끌고 가는 것을 예. 트럼프는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로지 돈 그것도 경제 중심으로 중국을 치겠다는 거죠. 그게 그거든요. 예. 관세를 60%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도 당연히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얼마든지 견딜만 하다고 보는 거죠. 중국도 카드가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국은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알겠습니다. 라고 보는 거고 예. 경제적 충돌은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보호주의잖아요, 어차피. 둘 다 예. 보호무역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쪽이라도 부담이 덜한 쪽이 좋다. 나머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 시대와는 달리 미국이 세게 나오면 우리도 당연히 세게 나가겠다. 그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세게 나가다가 충돌하다가 결국은 타협점이 찾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트럼프를 타협주의자라고 보는 트럼프가 또 용두삼이거든요. 처음에 세게 때리고 이제 됐다 이 정도 이뤘다 하고 사실 타협하는 경향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야 벌써 시간이 거의 다 갔어요. 북한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그거잖아요. 네, 트럼프, 김정은 다시 만날 것인가?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무조건 손을 내밉니다. 트럼프가 하면 안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공약 실천율이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과장하지만 적어도 약속한 거나 자기가 말하는 거 할 거고요. 파리 기후협정 예전에 2016년에 그렇죠. 바로 이란 탈퇴했어요. 다 바로 탈퇴했잖아요. 그래서 전쟁도 끝낼 것이고 그렇게 보면 북한한테 손을 내밀 텐데 북한이 2019년에 하노이에서 맞은 뒤통수가 너무 아파서 그리고 지금의 북한은 북러라는 지렛대가 있어서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양보하지 않으면 북한이 그 손을 안 잡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북한이 이렇게 외상으로 들어줬잖아요. 네. 나중에 경제 제재 해제해주고 나중에 북미 수교한다는데 지금은 이 입구에다가 미국이 내놔라. 그 입구가 핵을 잠정적으로 인정한다든지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 이것을 인정하고 예. 뭐 전술핵 무기만 가지고 전략핵 무기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빼고 이런 식의 타협이 되면 우리만 빠지고 ICBM은 없애고 예를 들면은 뭐 그 일기 때도 그랬잖아요. 예, 그게 예. 훨씬 더 미국의 관심사니까.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예. 북미가 딜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지기 싫어하거든요. 예. 북한한테 양보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아. 그러나 일단 이 해리스나 바이든과는 달리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손을 내밀 것이다. 알겠습니다. 좀 많지 않은데 교수님 그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트럼프가 인정해 버리는 거. 그러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변할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북한은 아마 비핵화에서 비약산으로 바꿔주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올 겁니다. 아. 그러면 미국 내부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최근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한반도 비핵화 이게 당 강령에다 다 빠져버렸어요. 다 빠지고 내부적으로 훨씬 진도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서 예. 그런 제안을 트럼프가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대대적인 협상 테이블들이 열리고 한반도의 동북아의 안보 진영은 정말 빅뱅이 일어날 겁니다. 다양한 모색들을 다시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게 먼저 아, 그런데 윤석열 이거를 대통령이랑. 다룰 만한 외교적 영향이 없고요. 아, 예. 올인을 해버렸잖아요. 아니 야당이라고 너무 박하게 아니요, 말씀하시는 거 진짜 아닙니까? 보십시오. 예, 예. 미국에 올인했는데 미국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남은 외교적 자산이 어디 있냐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무슨 자산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그 참모들도 있잖아요. 또 여러 참모들 훌륭한 그러면 참모들. 바꿔야 됩니다. 아.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가치라든지 미일, 한미일에 올인했던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미 대선 후에 세계 정세와 우리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